사장, 달라이라마가 실험실로 가는 까닭은 당신은 매운 고추를 좋아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가끔만큼의 소량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육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옳다. 고추는 인도의 작가 아말 나이가 표현했듯이 우리의 혀를 되려 날카롭게 무는 열매 중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추는 일종의 질소 화합물인 캅사이신을 함유하고 있다. 캅사이신은 점액을 자극하고 평소 열에 반응을 보이는 신경 수용체를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추를 먹었을 경우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옛 중국인들은 고추 폭탄으로 적군을 도망가게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캅사이신을 함유한 스프레이가 경찰의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잘 익은 빨간 고추를 깨물어 그 매서운 맛이 혀를 얼얼하게 만드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부르르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러나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 느낌을 즐긴다. 멕시코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 그리고 타이 사람들에게 고춧가루를 소량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고춧가루를 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음식에 넣는다. 입안을 불태우는 매운맛 없이는 먹는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하다. 고추는 또 다른 즐거운 맛을 느끼게 해준다. 고추를 즐기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햇과일 맛이나 달콤한 맛은 이 매운 열매와 곁들일 경우 더욱 좋아진다. 멕시코나 인도 사람들은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은 커리나 고추를 즐겨 먹어 맛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다 파괴되었는가? 둘 다 아니다. 캡사이신은 유럽 사람들의 점액을 공격하는 만큼 더운 나라에 사는 그들의 점액도 공격한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요구르트를 먹어서 불타는 혀를 가라앉힌다. 물론 불타는 혀를 견딜만하게 만드는 차이가 하나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 차이는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에 있다. 고추 맛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라면 소스라쳐 물리칠 만큼 매운맛의 고통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뇌에 뿌리내린 맛의 평가 체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매운맛에 대한 습관은 유년기에 형성되는데 그 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도에서 나는 어떤 어머니가 울며 떼쓰는 젖먹이의 입에 양파 한 조각을 물리는 것을 놀라움에 차서 본 적이 있다. 아이가 곧 잠잠해졌다. 그러나 낯선 맛에 적응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가능하다. 평생 미국식으로 적당히 요리된 음식만 먹고 산 미국인들조차 고추 맛에 접근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실험을 통해 이것을 증명해 보였다. 실험을 주도하는 사람이 고추의 양을 조금씩 늘렸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고추의 맛을 다방면으로 칭찬했다는 것이 그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처음에 실험 참가자들은 단지 음식 문화에 정통한 사람 앞에서 자신 역시 다양한 문화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 묵묵히 계속 먹었을 뿐이다. 그러나 점차 매운맛에 익숙해질수록 고추는 그들의 입맛에 맞았다. 특정한 맛에 대한 기쁨이나 혐오처럼 그렇게 깊숙이 우리 뇌에 프로그래밍 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사람들이 자청해서 고추를 먹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달콤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너무 쓴 것을 먹을 경우 얼굴을 찡그리게 되어 있다. 음식에 관한 이러한 선호도는 인간뿐 아니라 쥐와 고양이 그리고 원숭이에게서도 발견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화가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동물도 고통을 유발하는 음식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멕시코의 쥐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쓰레기통을 뒤져 매운 음식 찌꺼기를 먹지는 않을 것이다. 동물들에게서 그들의 본성에 대항해 억지로 그런 음식을 먹이려던 실험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인간들의 감정은 유연하다. 우리는 본성상 그다지 흥미를 끌지 않는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에게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까지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새로운 감정을 향한 길에서 그때 뇌는 새롭게 프로그래밍 된다. 즉 머리 안에 있는 연결망들이 변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뇌의 복잡한 세포와 시냅스들이 출생 전후 모양을 갖추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이다. 수년 전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뇌는 자연이 가져온 그 어떤 체계보다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 고추의 맛을 즐기는 것은 고통과 결부된 배움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 행복 한 조각을 얻을 수 있는 더 부드러운 방법들도 있다.
예컨대 포도주 향기의 섬세한 차이를 점점 더 발견해 나가는 것, 한 인간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 그저 알고 지내던 사람이 친구가 될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머리에 쳐박기 전에 몇 분간 아침 햇살을 감탄해 시선을 보내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이다. 무언가를 체험하고 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우정과 점차 더 세심해지는 포도주 맛에 대한 감시관이 겉보기에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뇌에서 일어나는 근본 과정은 동일하다. 즉, 이제 무언가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뉴런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형성된 것이다. 육체적 느낌은 유기체가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뒤에서 예기치 않게 무언가가 펑 터질 때 깜짝 놀라게 되고 친근한 사람을 보면 기뻐한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 체계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우리의 지각 체계가 내맡긴 자극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극들을 감지하는 방식, 즉 그러한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타는 듯한 고추의 매운맛에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은 사람은 너무 매운 음식을 피하거나 혀에서 느껴지는 그 불타는 듯한 느낌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은 머릿속에서 생겨난다. 독일 작가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는 삶의 기술은 모든 곳에서 꿀을 빨아들이는 것에 있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쯤만 맞는 말이다. 삶의 기술은 모든 곳의 꿀에서 가능한 많은 기쁨을 발견하는 데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겨난다. 뇌는 감각기관들이 전달하는 1차 자료들을 매우 다양한 단계를 통해 가공한다. 이것은 감각적 인지의 가장 단순한 과정들에도 해당된다. 영화를 볼 때 우리의 뇌는 배우들이 움직인다는 표상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낸다. 실제로는 정지된 사진들의 연속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사과를 먹을 때 우리는 후각 또한 미각 못지않은 강도로 육체적 느낌에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혀에서 사과의 달콤한 향기를 느낀다. 실제로 눈을 가리고 코를 막은 상태에서 사과와 익지 않은 감자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자극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 놓여있는 자료 처리 과정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르도 지방의 다양한 포도주들을 단지 그 향기만으로도 서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후각과 미각을 단련시킬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참을성 없는 동료들이 퍼부는 비난에 좀 더 태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건 역시 인간의 뇌의 변화 능력에 빚어낸 열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기이한 존재인지를 다른 생명체와 비교해 봄으로써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다. 독일의 신경학자인 게르하르트 로트는 감각적 인지와 그에 대한 뇌의 응답이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정교하게 발달했는지를 수치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신경 체계를 갖추고 있는 편충의 신경회로는 평균적으로 단 한 번의 추동력에 의해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편충의 움직임은 사람들이 줄을 당기면 얹고 팔을 들어 올리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전적으로 외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로트가 자세하게 연구한 도룡령만 하더라도 이미 감각기관이 전달하는 외부의 모든 신호에 대응해 뇌 자체에서 수천의 추동력이 가동된다. 도룡령의 뇌 크기는 편의 머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종류의 동물들은 이미 더 이상 외부의 조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준이긴 해도 내적 삶의 조정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로트는 두꺼비 같은 양서류를 관찰하면서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극에 반응할지를 언제나 예견할 수는 없었다. 때때로 이 양서류들이 방금 배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리를 갖다 주면 냉큼 잡아먹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며칠 동안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따라서 로트는 인간처럼 그렇게 복잡한 신경체계로 무장된 생명체는 매번 외부에서 신호가 올 때마다 수많은 내적 추동력이 가동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우리의 뇌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몰두하는 기관이다. 즉, 대부분의 육체적 느낌은 외부 자극 없이 자체적으로도 생산된다. 심리치료 방법 중 가장 정석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행동장애 제거를 위한 심리요법은 연습을 통해 환자들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육체적 느낌으로 상황에 대응하도록 가르친다. 예를 들어 병적으로 수줍음을 타는 사람은 다가올 파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연습할 수 있다. 거미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심리치료를 받은 후 털이 붕숭붕숭한 거미가 손바닥을 기어다녀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심리치료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심각한 장애라고 여기는 부정적인 느낌을 극복하여 심리적 고통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다. 비슷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좋은 느낌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한 연습과 훈련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조금 더 아침 햇살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기분이 좋아졌는가? 아니면 반대로 당신의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늘 색깔이 강렬하게 느껴졌는가? 둘 다일 것이다. 뇌에서 또 우리의 경험에서 원인과 결과가 서로 분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부분의 회로들은 서로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사건이 다시금 그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기제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뇌를 계속해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좋은 느낌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철학자들의 행복 학교. 우리는 불행을 조절할 수 있고 행복을 배울 수 있다. 대부분의 훌륭한 관념 뒤에는 고대인들의 사상이 숨어 있듯이 이러한 생각 뒤에도 선조들의 생각이 숨어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기 조절을 통해 감정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시도를 아스케시스라고 불렀다. 오늘날 우리는 아스케제, 즉 금욕이라는 단어에서 대부분 본래의 자기를 소멸시키는 것을 연상한다. 그래서 금식의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회초리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고행자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중세시대에 이르러 전개된 양상이다. 고대 그리스어로 아스케시스는 단순하게 연습을 의미했다. 모든 것은 연습이다. 라고 기원전 7세기에 살았던 페리안드로스는 말했다고 한다. 이후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숙고에서 맺은 사상의 열매를 제자들의 머릿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해 정식으로 행복 학교를 운영했다. 오늘날 우리는 학문과 삶의 기술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당시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날 철학은 주로 인식에 이르는 학문적 여정으로 간주되나 옛 고대인들은 성찰이랑 그것의 적용 방식을 훈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익하다고 믿었다. 철학은 두 개의 영역을 포함한다 라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인 키오스의 아리스토는 말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사람이라도 아주 현명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올바르다고 인식하는 것과 틀리다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그의 영혼과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기 전에는 누구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지침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제자들의 성격을 균형 잡히고 즐거운 삶에 맞도록 형성하는 데 있었다. 그러한 목표로 이끄는 길은 특정한 경험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었다. 교사는 행복의 규칙을 갈고 닦기 위한 일체의 연습들을 알고 있었다. 오성이 소유욕이나 질투 또는 죽음의 공포 같은 감정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들을 그들은 치유적이라고 불렀다. 제자들은 이러한 감정들이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직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혼이 그로부터 점차 해방되도록 만들었다. 더 나아가 지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훈련들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위한 이 의식이 개발되어야 했다. 에피쿠로스는 어느 누구도 내일의 주인이 될 수 없으니 기쁨이 되는 것은 언제나 미루지 말고 즉시 포착하라고 제자들에게 충고했다. 이 경우에도 스승은 말의 힘 그 자체보다 습관의 힘에 더 많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자들은 오늘을 즐겨라의 원칙에 따라 하루를 살았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했다. 제자들은 생각을 통한 훈련 속에서 언제나 자신들의 현재 처해 있는 실존 밖의 어느 한 지점을 지향해야 했다. 거리를 두고 볼 때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근심과 공공함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였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에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에피쿠로스를 중심으로 한 철학 공동체는 스스로를 에피쿠로스의 정원이라고 불렀다. 스승이 특정한 상황에서 얼마나 여유있게 행동할 것인가를 그려보곤 했다. 오늘날의 신경학자들은 인간 정신의 그러한 훈련 방식의 의미 있는 일임을 확인해준다. 왜냐하면 환상 이미지는 거의 실제 경험과 마찬가지로 뇌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에서 행복을 연습하기 위해 심지어 우주로 여행을 떠난다. 드높은 해성의 궤도를 측정해보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지구와 지구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비활동적인 자리를 떠나는 것. 그리하여 힘센 아틀라스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저 멀리 지구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인간들을 굽어보는 것은 기쁨을 준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공포에 떠는 저들을. 뇌에 새로운 배선망을 설치하기. 2000년 이상이 흐른 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물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일련의 실험에 착수했다. 파블로프는 언제나 그렇듯이 실험실용 푸른 작업복을 입고 점심때쯤 자신이 나타나면 개들이 때때로 침을 흘리곤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개들이 먹을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구나 라고 쉽게 추측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열정적인 탐구자인 파블로프는 그 이상을 알고 싶어 했다. 도대체 개들은 이 기쁨을 어떻게 배웠을까? 그는 개들의 코앞에 고춧가루를 뿌리기 전에 메트로놈이 뚝딱뚝딱 움직이게 했다. 동시에 그는 개들의 침과 소화액을 채취해서 그것을 관해통에 천천히 회전하는 종이 실린더에 흘려들게 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그는 개들이 언제나 식욕을 갖게 되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들은 고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메트로놈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 벌써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파블로프가 개의 자연적인 식욕 반응 구조를 완전히 조절하여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로써 그는 배움의 기본 구조를 밝혀냈다. 이 연구로 파블로프는 1904년 노벨상을 받았고 그의 개들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식 동물이 되었다. 그는 심리학을 검증 가능한 자료들의 토대 위에 세운 최초의 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개들의 그 달라진 행동을 두개강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일은 당시 그 누구에게도 가능하지 않았다. 배움의 과정을 설명하는 일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더 흘러야 했다. 우선 과학자들은 뇌의 최소 단위인 뉴런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야 했다. 우리의 행동 양식이나 감정이 바뀌기 위해서는 뇌의 형상이 바뀌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뉴런이기 때문이다. 이 회색 세포들 하나하나는 일종의 미세한 컴퓨터이다. 그리고 모든 뉴런은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어 그 다른 뉴런들이 보내는 신호를 계산해서 수천 개의 다른 세포들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접수된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은 뉴런 스스로 바꿀 수 있다. 하나의 신경세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들은 모두 뻑뻑한 기계에 불과하다. 만일 개인 컴퓨터들이 누령과 비슷한 전산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 컴퓨터들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처럼 적응력이 뛰어나고 자기 의지도 강할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스스로 그에 맞게 대처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통 눈으로 전혀 볼 수 없는 이 미세한 세포들이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능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인가? 모든 뉴런은 환경에 자신을 맞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이웃에게서 받아들이는 신호들에 자신을 맞춘다. 이 회색 세포들은 신호를 균질적인 흐름으로 내보내지 않고 포를 쏘듯이 터뜨려서 보낸다. 만일 두 개의 뉴런이 늘 같은 시간에 동시에 포를 쏜다면 둘 사이의 연결, 즉 시냅스는 강화된다. 파블로프의 개들 뇌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시냅스의 강화이다. 파블로프가 개들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언제나 메트로놈을 작동시켰기 때문에 개들 뇌에는 두 종류의 뉴런, 즉 고기와 메트로놈의 반응을 보이는 뉴런들이 동시에 불꽃을 내뿜게 되었다. 이 일이 자주 반복될수록 시냅스가 강화되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시냅스는 매우 견고해져서 메트로놈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듣고 한쪽 뉴런이 포를 쏘게 되면 이 시냅스를 통해 식욕에 반응하는 다른 회로가 저절로 함께 튀어오르게 되었다. 마치 도미노 게임에서 말이 하나 쓰러지면 그 다음 말도 함께 쓰러지듯이 말이다. 그러니까 뇌에서는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것들을 서로 연결된다. 이 원칙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당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가스불에 손을 대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뇌의 이 원칙 덕분이다. 유년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뇌에는 가스불은 뜨겁다 사이에 튼튼한 시냅스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로도 자신도 모르게 가스레인지를 조심스럽게 다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결망의 구성은 캐나다의 심리학자 도널드 헵의 이름을 따서 헵의 학습규칙이라고 명명되었다. 그는 1949년에 이미 개별적인 뉴런이 배움의 책임을 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한 사람이다. 모든 배움의 과정은 이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건, 새로운 춤을 연습하건, 아니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이국적인 과일의 맛을 즐기기 시작하건 간에 그 모든 배움의 과정은 우리 머릿속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는 세포들 사이의 무수한 연결고리들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의 뇌가 지금 바뀌고 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당신의 뇌는 이 책을 읽기 전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신경세포들의 달라진 전기 신호를 추측하는 수많은 신경물리학 실험들만이 우리를 이러한 결론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를 가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 1999년 막스 프랑크 신경생물학 연구소의 토비아스 본 휘퍼는 새로운 기술을 발견해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새로 개발된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뉴런들의 성장을 관찰하고 이 과정을 비디오에 담았다. 손상되지 않은 뇌에서 이러한 실험을 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본 휘퍼는 쥐의 뇌에서 장기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의 조직을 조금 채취했다. 그는 이 세포들을 배양하고 개별 뉴런들을 형광물질로 표시한 다음 이것들을 머리카락처럼 섬세한 전기선에 연결시켰다. 그는 동시에 두 개의 뉴런에 여러 번 전기 충격을 가하여 두 종류의 감각적 인지를 가상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를테면 가스불과 뜨겁다 같은 신호에 상하게 말이다. 30분 정도 지나자 벌써 신경세포의 외부줄기인 수상돌기에서 이른바 수상돌기 가시라고 불리는 옹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뉴런들은 이 옹이를 통해 서로 소통한다. 이로써 두 개의 신경세포 사이에 하나의 새로운 연결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본 휘퍼의 필름은 뇌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엄한 기록일 뿐 아니라 이 변화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보고서이다. 우선 우리는 반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뉴런들이 더 자주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연결망은 안전히 정착하게 된다. 어떤 전화번호를 외우고 싶다면 그 번호로 그만큼 자주 전화를 걸면 된다. 새로운 감정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시냅스가 생기고 나면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배움의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휘퍼가 관찰한 뉴런들은 이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시해주는 그 어떤 명령도 받은 적이 없었다. 연구자는 이 세포들을 뇌의 전체 연결망에서 분리해내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결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단순히 자극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말이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모든 것, 즉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 등은 뇌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의 없는 운전자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자주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이 남긴 잔주름을 많이 볼 수 있듯이 감정 역시 뇌에 그 흔적을 남긴다. 우리가 반복해서 체험하는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의 효과란 산허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의 효과와 비슷하다. 각각의 물방울은 금방 사라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물방울들은 모여서 물길을 만들고 그 다음 강의 흐름을 형성하다가 결국에는 골짜기를 만든다. 명랑함은 습관이 될 수 있다. 짜증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감정은 가꾸고 부정적인 감정은 억제하라고 일러주는 충고에 내재해 있는 신경생물학적 근거이다. 감정의 반응 또한 햄의 학습 규칙, 즉 본 휘퍼가 필름으로 담은 바로 그 과정에 따라 뇌에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간다. 아주 단순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이 먼저 깜빡이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운전자가 나타나 당신이 막 주차하려는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자. 당신이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소리를 지를 경우 당신은 몇 초간은 심리적 만족을 얻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다시 그 주차 공간을 차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로써 미래에도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화를 낼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셈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나쁜 일이다. 다음번 운전할 때 누군가 상대방에 대한 고려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신은 아마도 더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다. 예의 없는 운전자와 화 사이에 연결고리가 확실히 생겼기 때문이다. 화가 나는 것을 화를 폭발시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 우리는 불쾌한 감정을 절제하는 대신 미래에 더 자주 불쾌한 감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앞 이만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격렬한 분노나 두려움을 느낄 때에도 자신을 잘 조절해서 더 득이 되는 방향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자기 극복의 문제에서 연습을 잘 한다면 우리는 이종의 방식으로 뇌를 형성할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러한 연습을 통해 자극과 감정적 답변 사이의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불쾌한 감정이 발생하는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앞 이만의 능력을 강화시켜 부정적인 느낌이 발생해야만 할 경우에도 그것을 가능한 한 절제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능력들이 그러하듯이 감정의 의식적인 조정도 훈련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은 다시금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 결과 우리는 점차 자신의 감정과 좀 더 손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습관의 힘. 뇌의 변신은 뉴런에서 시작되지만 뉴런에서 끝나지는 않는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강도 높게 습관이 뇌의 전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페인계 미국인 신경학자인 알파로 파스쿠알레오네의 맹인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맹인의 경우에는 뇌의 각 영역의 경계가 조금씩 이동한다. 촉각이 시력의 결렬을 보완하기 때문이다. 집게손가락을 담당하고 있는 대뇌피질의 일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살필 수 있다. 맹인들은 집게손가락으로 점자를 읽기 때문에 대뇌피질의 그 부분은 시력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발달해 있다. 대뇌피질의 이 영역이 다른 영역의 대가로 성장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단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 점자로 기사를 읽는 한 맹인 편집자를 관찰하면서 레오네는 점자를 읽는 그 손가락에 해당되는 뇌의 부분이 첫날 저녁에 이미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맹인 편집자가 기사를 읽지 않는 주말을 보내고 나자 뇌의 이 부분은 다시 줄어들었다. 뇌의 일정 영역 전체가 그렇게 빨리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맹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듯이 그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효과에 해당된다. 물론 뇌의 모든 체계가 다 되뇌피질처럼 그렇게 유연한 것은 아니다. 뇌의 조직들은 단 며칠 만에 변화하지 않는다.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몇 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리고 뇌의 많은 부분은 심지어 삶의 특정 기간, 예를 들어 유년기에만 형성되기도 한다. 천천히 변하는 것은 종종 불변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풀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향 감각이 부족해 길치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연습을 하면 어디서든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이 훈련시키는 곳은 공간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부분, 즉 해마 같은 곳이다. 그러나 이 회로는 머리의 안쪽 깊숙이 놓여 있어서 되뇌피질처럼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들은 훨씬 더 오래된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들조차도 줄어들거나 자라난다. 예를 들어 런던 대학의 신경심리학자인 크리스 플리스가 관찰한 런던시의 택시 운전사들의 뇌는 이것을 잘 보여준다. 런던에서 택시 운전사가 되려면 최소한 467개 이상의 차도를 알아야 한다. 이제 대기자가 시험에 합격해 드디어 허가증을 주머니에 넣게 된다면 그는 수년간 런던의 복잡하기 짝이 없는 도로들로 차를 몰고 다녀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택시 운전사의 머리에 흔적을 남긴다. 따라서 택시 운전사들의 해마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혼잡한 교통의 미로 속에서 보낸 그들의 운전 횟수가 길수록 그들의 뇌의 해마는 그만큼 더 강해진다. 머릿속에 있는 청춘의 샘, 뉴런들의 시냅스 하나를 강화시키는 것에서 뇌 전체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길은 멀다. 그것은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길이다. 변신은 뉴런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직 외부에서는 아무런 변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생체 화학적 반응들은 세포의 진행 과정을 변화시키고 단백질 분자들은 세포의 형태를 변화시키며 세포벽에서는 관들이 열린다. 그리고 더 많은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두 개의 뉴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이 좀 더 쉬워진다. 습득 과정의 2차 단계는 단기 강화라고 불리는데 이 단기 강화에서 세포들의 문이 열린다.
그 다음 단계, 즉 장기 강화 단계에서는 정보를 위한 새로운 출입구가 생겨난다. 이 특별한 신호 단백질이 뉴런에 있는 유전자 물질에 영향을 끼치고 세포 핵 안에 있는 유전자들을 작동시킨다. 이 유전자들은 뉴런의 형태가 변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새로운 연결망을 위한 토대로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관리한다. 그리고 뉴런의 지류들인 수상돌기에 옹이가 자라난다. 이 옹이들이 그에 상응하는 이웃세포들의 돌기와 접속함으로써 새로운 시냅스가 생겨난다. 시간이 지나면 뉴런을 다른 뉴런들에 연결시켜주는 이 수상돌기 나무에서 추가로 돌기들이 더 솟아오른다. 이 새로 생겨난 회로들을 통해 이제 한층 더 많은 신호들이 세포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한 장기 강화를 가동시키기 위해 신경세포들은 상당한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수고가 가치 있는 이름이 보장될 때에만 시작된다. 기억 속에서 연결되어야 할 자극들이 종종 충분히 함께 등장했을 때 비로소 머릿속에서 새로운 다리들이 놓인다. 우리가 대부분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만 뇌에 무언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장기 강화는 두 가지 호르몬, 즉 세로토닌과 도파민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이 두 호르몬은 본질적으로 좋은 감정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까 쾌락과 향유, 그리고 호감을 경험하게 만드는 물질들이 또한 뇌가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뭔가를 새로 배운다는 것이 행복의 체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뇌에 새로운 연결망이 솟아나는 데는 그 외에도 소위 신경성장 요소 NGF라고 불리는 물질들이 필요하다. 이 물질들은 정확히 그 이름 그대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뉴런들에서 새로운 수상돌기들이 생겨나도록 자극한다. 그러나 신경성장 요소는 신경세포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신체 고유의 걸음일 뿐 아니라 영생을 보장하는 묘약이기도 하다. 즉 이 신경성장세포가 없으면 신경세포는 죽어버린다. 우리의 기분과 뇌에 봉사하는 이 신경성장 요소의 수치 사이에는 특정한 연결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몸이 얼마만큼의 신경성장 요소를 생산해내는가 하는 것에 특별히 관여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이다. 우리가 상심해 있을 때 세로토닌 수치는 감소한다. 우울증의 경우 신경세포는 소멸해 버린다. 반대로 긍정적인 느낌은 뇌를 생동감 있게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이로써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풍부하게 유통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연결망들이 좀 더 쉽게 생성되기 때문이다. 행복은 결과적으로 뇌를 젊게 유지시키는 청춘의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처럼 행복도 훈련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최상의 기분을 유지한다고 해서 신경성장 요소를 위한 자료가 무한정 충분한 것은 아니다. 뇌의 성장은 정원에 잘되고 못된과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무엇이 자라지 않는지, 무엇이 자라나야 하는지의 문제가 중요하다. 즉, 두 경우 모두 자리를 두고 영양소와 경합이 벌어지게 된다. 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아껴서 사용하고 신경성장 요소를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곳에 투입하는 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그래서 뇌는 신경성장 요소를 지금 막 생겨났거나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래서 특별히 중요해 보이는 연결망들을 가꾸는 데에 주로 투입된다. 그 대신 별로 활동적이지 않은 연결망들에는 그만큼 적은 양의 신경성장 요소가 배급된다. 화단에 있는 식물들 중 걸음을 받지 못한 화초들이 그러하듯 이러한 연결망들은 서서히 시들어간다. 동물 실험에서 우리는 전자 현미경을 통해 활동적이지 않은 회로들이 뇌에서 점차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경세포 연결망들의 생성뿐만 아니라 소멸 또한 유기체에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오래된 연결망들이 사라져야 뇌의 각 영역은 다시 새로운 기능들을 취할 수 있다. 새로운 화단을 꾸미려면 우선 잡초들을 한 번 더 솎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특정한 뇌의 영역이 새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오래된 연결망들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연결망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뇌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코 태어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뇌의 수행 능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또
파괴할 수도 있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세포도 적당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계속 지원하지 않는 재능은 쪼그라든다. 그것은 뇌의 모든 수행 능력에 해당된다. 타자를 치는 능력이 그러하듯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이 그러하듯 우리의 감각적 인지 능력을 정밀하게 개발하는 것이 그러하듯 우리는 행복을 향한 우리의 능력도 훈련할 수 있다. 오늘날의 지식에 따르면 유년기에 모든 성장이 이루어져 아무리 훈련을 해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기능은 단지 몇 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중 하나가 보는 능력이다. 뇌의 시각 중추들이 유년기에 제때 훈련되지 않으면 보는 능력은 나중에 결코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죽어서 경화된 뿌형 각피지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 늦게 수술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앞을 못 보게 된다. 그러나 어릴 때 배우지 못한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결코 배우지 못한다는 원칙이 이처럼 철저하게 지켜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물론 우리는 나이가 어릴수록 외국어를 가장 쉽게 습득한다. 그렇지만 나이가 꽤 들어서도 얼마든지 프랑스어나 중국어, 심지어 아랍어조차 배울 수 있다. 좋은 감정을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특정한 느낌을 감지하는 방식은 뇌에 있는 연결망들에 의해 정해진다. 그리고 이 연결망들은 유년기에 더 쉽게 형성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되뇌피질 아래에 있는 회로들 대부분이 육체적 느낌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앞 이만에는 그러한 느낌을 의식적으로 조절해서 슬픔이나 공포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주도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언어 중추들이 유년기에 특별히 활동적인 것처럼 앞 이만의 중추들 역시 유년기에 특별히 잘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배운 사람은 행운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의 노예가 아니다. 제2의, 제3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소수만이 이 언어들을 유년기에 습득했다. 마찬가지로 감정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역시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루이스 백스터는 이것을 심각한 강박증 환자의 예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외출할 때마다 반드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수도꼭지를 잘 잠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다. 백스터의 환자들 중 일부는 약물 치료를 선택해서 포르직을 처방받았다. 이것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강박장애에도 효과가 있는 약이다. 다른 사람들은 3개월간 계속되는 심리 치료를 선택했다. 그들은 강박적 감정의 기미가 느껴질 때면 자신들의 주의력을 즉각 다른 곳으로 돌리는 훈련을 받았다. 심리 치료와 약물 치료의 결과는 거의 비슷했다. 두 방법 모두 실험 참가자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강박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감정과 행동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실험 참가자들 뇌의 활동성에서도 읽어낼 수 있었다. 치료를 받기 전에 백스터는 모든 환자에게 양정자 방사 단층 촬영을 받도록 했다. 나중에 그는 동일한 연구를 반복했다. 앞 이마뇌와 대뇌피질 아래에 있는 두 영역, 즉 시상과 미상핵에서 분명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구조들은 치료를 받기 전에는 마치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처럼 뒤죽박죽 거칠게 작용했다. 그런데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이 구조들은 나름대로의 규칙적인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이들 사이에 연결망이 생겨난 게 분명했다. 이제 앞 이만에는 이 연결망을 통해 강박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심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난 환자에게서도 뇌의 활동은 비슷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기분이 나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환자들의 왼쪽 앞 이마뇌가 점점 더 활발히 활동한다는 사실을 뇌 연구자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뇌의 유연성이 감정과의 관계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환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우리는 놀라운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결 더 개선된 뇌 촬영 기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연구 방식을 정신질환의 진단뿐 아니라 심리치료의 성공적인 진행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빈 출신의 신경학자 에릭 캔들은 쓰고 있다. 그는 학습 과정에서 뇌의 세포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로 2000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달라이라마가 실험실로 간 까닭은 의식은 감정이 뇌를 형성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원숭이의 경우 감각적 인지를 담당하고 있는 뉴런들은 원숭이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 빛의 자극에 훨씬 더 강한 반응을 보인다. 인간의 경우에도 학습의 많은 형태들은 의식적인 감각인지와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초보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전거 핸들을 제대로 조절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어떤 대상에서 의식적으로 몰두할 경우 그 결과가 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좋은 감정도 우리가 그것에 몰두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정말 알뜰살뜰히 즐기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뇌를 좋은 방향으로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제나 동양 철학의 관점이기도 했다. 동양 철학의 세계는 여러 면에서 뇌 연구의 인식과 유사한 면모를 지닌다. 예컨대 불교의 심리학과 신경학은 모두 무의식적인 육체적 느낌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정신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이러한 통찰에서 불교의 심리학은 서양 철학이 오랫동안 부인해왔던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했는데, 즉 마노드라바라라고 불리는 정신의 문을 통해 의식에 도달하는 무의식적인 영혼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신경심리학 역시 비슷한 관점을 표방한다. 즉 육체적 느낌은 유기체의 무의식적 상태이며 이러한 육체적 느낌이 의식적으로 감지될 때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불교의 심리학이나 뇌 연구의 관점에 따르면 정신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오늘날 뇌 연구는 특히 뇌의 조형 가능성을 바탕으로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한결 더 발전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틱리칸 스님은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정신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그의 책에서 쓴 적이 있다. 그의 글들은 이 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시적 언어로 옮겨 쓴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전통적인 작가들은 의식을 밭으로 또는 농토로 하였다. 그 밭에는 모든 종류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 고통의 씨앗, 행복의 씨앗, 그리고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화, 희망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 또한 감정의 기억은 우리의 모든 씨앗으로 가득 차 있는 저장 창고로 묘사되었다. 씨앗 하나가 우리의 정신적인 의식 속에서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얼마나 더 힘찬 상태로 그 저장 창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평화로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감지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의 씨앗과 아름다움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공포와 고통 같은 다른 씨앗들에도 물이 뿌려지지 않게 된다. 신경심리학과 가장 폭넓게 일치하는 이야기들이 동양의 철학이나 종교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사람들은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열정으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자신들의 영혼을 탐색해왔다.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에 있다. 힌두교나 불교는 무엇보다도 진리 탐색이라는 점에서 서양의 종교들과 구별된다. 유대교나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최후의 진리는 단 한 권의 성스러운 책에 담겨있다고 믿는 반면 아시아의 종교들은 자기 자신의 가장 내밀한 것을 인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은 힌두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신적인 것을 바로 자신의 영혼 속에서 찾게 하고 불교 신자의 믿음에 의하면 속세의 고통에서 구원받게 한다. 인간의 정신을 이처럼 수천 년에 걸쳐 탐색해 왔기 때문에 아시아의 문화는 서구의 뇌 연구자들과 수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달라이라마가 서구의 주도적인 신경생물학 실험실들 중 몇몇 실험실에 손님으로 초대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신의 육체적 느낌을 감지하고 조절하며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행복의 감정은 우연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과 행동의 결과이다. 현대 심리학과 고대 철학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엄격한 원칙을 믿는 불교는 이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다.
서양인들은 종종 올바른 선택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갈림길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면 많은 것들이 자연히 좋은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불교의 전통과 고대 철학의 전통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들의 확실한 내면화이다. 이 좋은 습관들이 정신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제일 먼저 환경을 바꾸는 데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즉,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신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할 환경들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결정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문제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째, 행복에 대한 우리의 감각적인지는 상당 부분 우리의 뇌가 느끼는 방식에 달려 있다. 즉, 우리의 결정이 아닌 외부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 느낌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복과 습관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반복과 습관은 수고스러운 일에 대한 준비 태세를 전제로 한다. 사회적 위상, 경력 또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외부에 놓여 있는 목표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나날을 행복하게 체험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경우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에너지를 절약한다. 우리의 나날을 행복의 공식은 아주 간단하다. 행복에 이르는 길의 비밀은 결단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다. 라고 달라이라마는 말하고 있다. 과학은 그의 말에 그저 동의할 뿐이다. 행복의 공식 1. 뇌는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낯선 것에서도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2.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한 감정 역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